몸이 터지지 않고 어떻게 자기보다 100배나 더 큰 알을 삼켜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해상 플랑크톤 중에서 요강류로 불리는 갑각류의 일종입니다. 요강류란 노처럼 생긴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지금 이것은 밑으로 알을 지니고 있는 암컷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알에 디노스 포리스가 막와서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디노스 포리스는 쌍편 모조류의 생식세포일 뿐이며, 쌍평 모조류는 플랭크톤 중의 스타입니다. 식물성일 수도 있고 동물성일 수도 있으며, 혹은 번갈아 한쪽에서 다른 쪽의 성질로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원숭이에서 진화되기 훨씬 이전 우리들이 해초의 후손이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쌍평 모조류는 그리스어로 빙빙 도는 해초를 뜻하는 와편 모조강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갑각류의 알을 빨아먹는 이 쌍편 모조류의 흡입기관은 완전히 동물적이랍니다. 요강류 알의 내용물을 빨아먹음에 따라 쌍평 모조류의 몸은 부풀어집니다. 점점 더 부풀어져서 완전히 터질 것처럼 되면 여러 개의 세포로 분열하게 되고, 이 세포들은 빨아먹을 또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동물과 식물 사이에서 주저하는 이 유기체가 어떤 것이건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알을 만들어낸 것은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란 점입니다. 이 다시마 속의 해초들은 우리 인간의 정자와 같은 남성 세포들이 난세포에 수정을 시키고 싶어하며 주위를 맴돌을 때 혈미경 렌즈에 포착된 이것과 같은 난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단 한 개의 남성 세포만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난세포의 몸 안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생명이 최초의 알을 물속에다 낳은 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알은 물속에서 수분 결여와 커다란 기온 차이로부터 보호되었었죠. 여러분이 태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위에는 양분 저장소가 에워싸고 있고, 그것은 바로 막 속에 쌓여있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까지 먹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어의 알파막처럼 별로 질기지 않은 막으로 된 알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여러분을 보호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화에서 나오는 순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은 전자현미경을 통해 겨우 눈으로 볼 수 있는 미세한 분비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분비선엔 효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갖춰져 있죠. 여러분은 그 분비선을 난포막에다 갖다 댑니다. 구멍 뚫기는 화학작용에 의해 이루어지죠. 그러나 뒷걸음질 치면서 밀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되돌아가는 걸 막는 가시 모양의 돌기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앞쪽으로 밀게 되면 오히려 막안에 가로막히게 돼버립니다. 심각한 경우는 여러분이 상당히 질긴 난포막 속에 들어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아주 작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꼴뚜기의 태아라면은 반 정도 두꺼운 껍질을 뚫어야만 합니다. 이 경우는 부화를 위한 분비선엔 3개의 효소로 된 세포띠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좀 더 확실히 뚫기 위해 화학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막 뚫기는 뒤쪽에 난 돌기의 기계적인 뚫기 작업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돌기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그러나 부화하는 순간엔 머리 하나에 여러 개의 발을 가진 두 종류란 것을 이용하십시오. 즉, 발들을 난품하게 대고 밀도록 하십시오. 이보다 훨씬 힘든 경우는 유연하면서도 질긴 막입니다. 이 경우는 가장 나쁜 경우로 여러분이 뼈 오징어 알 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여러분의 부하를 돕는 분비선은 훨씬 굵고 천천히 피막을 용해하는 효소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후진을 해서 나오는데 몸에 덮여있는 선무의 도움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멍이 열리게 되면 지느러미를 내놓고 외막 위로 지느러미를 누르십시오. 뒤로 빠지지 못하게 그렇게 기대어 놓고 나면 반동을 이용해 움푹 들어간 부분을 한번 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바깥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미 알 속에 있었을 때의 저장 양분은 여러분이 어른처럼 알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 예측을 해놓았으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위장할 수도 있으며 먹이도 잡을 수 있는 미니 뼈오징어랍니다. 바닷속의 알 중에 가장 투명해서 속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외오징어의 알입니다. 물론 100여 개의 알이 연결되어 있는 줄의 막을 벗겨야 하지만요. 알 속에 들어있는 외오징어의 태아가 난프막을 뚫기 위해 지느러미에 나 있는 부화용 분비선을 어떻게 돌출시키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는 효소로 가득한 몇몇 세포들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효소들이 바로 피막의 젤라틴을 화학적으로 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징어의 태아를 덮고 있는 선모들은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바닷물과 차단되어 있는 이 젤라틴 질의 장벽을 뚫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은 물에다 알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족하게 여기지 않고 가짜를 만들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일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마다 가스카르 혹은 실론의 강에 사는 색깔 있는 물고기들에게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물고기의 대부분의 암컷들이 입안에다 알을 넣고 품는 것처럼 수컷들은 꼬리에다 가짜를 만드는 속임 수법을 찾아냈었습니다. til라피아의 암컷이 산란을 하면서 산란한 알을 입으로 주워 모으면 정자를 방출할 준비가 된 수컷은 정자가 나오는 구멍 가까이에 있는 뒷지느러미를 암컷에게 보입니다. 여기 동그란 점들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컷을 속이는 가짜 알들이랍니다. 아직도 흘러다니는 알들이 있군. 하면서 암컷이 덥석 물려고 하면 그때 수컷은 암컷의 입안으로 정자를 내보내죠. 그러면 그 정자들이 알을 수정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알을 먹는 것 같아도 암컷은 새끼를 입속에서 키우는 중입니다. 우리들이 남아메리카에 와 있으니까 브라질로 가보기로 하죠. 여러분은 알을 눈처럼 희게 하기 위해서 휘젓는 개구리를 아십니까? 크기가 겨우 3cm 되는 아주 작은 개구리입니다. 암컷이 산란을 할 때 수컷은 앞발로 암컷을 꽉 껴안습니다.
암컷이 알을 배출할 때마다 수컷은 암컷의 엉덩이 부분에다 바구니 모양이 되게 뒷발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10분의 3초 동안에 암컷이 내보낸 알과 젤리 같은 것을 받고 자신의 정자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즉시로 다리를 뒤로 뻗고 돌려서 그것들을 휘저으면 밀도가 높고 들러붙는 거품이 생기게 됩니다. (18초마다) 한 번씩 3초 내지 4초 동안 이런 식으로 총 30분이 넘게 거품을 휘젓게 됩니다. 느린 속도로 보면 어떻게 발을 돌려서 알을 거품에 섞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3일이) 지나면 거품에서 올챙이들이 나오고 거품은 48시간 안에 용해돼 버립니다. 진화의 개념으로 볼 때 거품을 만드는 이 개구리는 반만물에서 해방됐음을 걱정하는 양서류의 상징이 아닐까요? 어떡하지? 어디에다 알을 간단 말이야? 땅에다? 아니면 물에다가? 물이지만 일시적인 포장이 되는 거품이 섞인 물에다 해야지. 게다가 육지를 정복할 당시 모든 게 수중 동물들이 이 식물들에게 앞에 가세요. 뒤따라갈 테니까요. 광합성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게요. 그리고요, 알을 물에서도 만들었으니까 공기 중에서도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한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곳 카나리아 군도와 같은 기후의 지역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종려나무로 여겨지는 소철입니다. 종려나무는 진화상으로 볼 땐 아주 젊은이들이죠. 반면에 소철과 식물은 2억 5천 년 전에 고생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철의 암나무는 알을 낳는답니다. 수정이 안 된 한 배주라고 하는 거죠. 수정이 되려면 봄에 수나무에서 나오는 수꽃의 꽃가루가 바람에 실려와야 합니다. 배주를 만드는 살아있는 또 다른 화석은 높이가 30m까지 자라는 은행나무입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생실피스로리의 마을입니다. 중국에서처럼 은행나무가 귀하게 여겨지는 일본의 한 황제가 일본에다 철도를 놔준 한 프랑스인 기술자에게 은행나무를 선사했었습니다. 은행의 암나무에 열리는 은행알은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심고 싶으면 꼭 수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미국의 뉴욕 5번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화석이 자동차의 배기장치에서 내뿜는 오염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기 때문이죠. 은행나무는 공룡이 자기 가지 밑에 와서 알을 낳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알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공룡알이 발견되는 남부 프랑스의 액상프로방스 근처에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건조되지 못하도록 쌓여있는 껍질을 깨고 나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룡알 껍질이 학자들의 관심을 무척 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3,800배 확대한 한 새알 껍질에 나 있는 한 개의 호흡구멍입니다. 괴란에는 이런 구멍이 평균 10,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점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으시면 괴란을 물속에 넣어보십시오. 난포막과 껍질 사이에 자연히 미리 만들어 놓은 튜브에 공기를 주입시켜 주십시오.
처음에 공기방울이 많으면 많을수록 구멍이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21일간 알을 품는 동안 한 개의 계란이 6리터의 산소를 소비하고 4.5리터의 질소와 11리터의 수증기를 발산합니다.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알의 전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알에 이런 구멍이 많이 나 있을수록 전도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룡알들의 전도성은 그에 비교될 수 있는 새알의 전도성보다 180배 정도나 훨씬 높다는 것을 학자들이 증명해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공룡들은 아마도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의 무덤새들이 하는 것처럼 알을 파묻었을 겁니다. 흙과 낙엽이 섞인 흙더미 밑은 산소가 희박하므로 알은 굉장히 높은 전도성을 필요로 합니다. 껍질을 까고 나온 어린 새는 흙더미 밖으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새끼 공룡들도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진화상으로는 훨씬 현대적인 알인 뱀의 알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뱀들의 발전적인 분산과 그 종류의 굉장한 다양성은 대략 2천만 년 전에 시작됩니다. 마지막 것들이 6천만 년 전에 사라졌던 공룡에 비교한다면 최근인 셈이었죠. 진화하면서 알의 부화도 현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껍질이 아닌 유연한 막으로 된 이 알은 왕뱀의 알입니다. 이 뱀은 길이가 2m에 달하는 캘리포니아산으로 독이 없는 뱀 람프로펠티스 제트루스입니다. 이 뱀은 바위나 성벽에 난 구멍에 살며 알은 부식토에다가 낳습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되는 온도는 25도 내지 27도 정도입니다. 새끼 왕뱀의 이 끝에는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작고 단단한 돌기가 있는데도 이 유연한 막을 뚫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일 뱀을 기르는 사람 집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얼른 껍질을 찢어주어야만 합니다. 불행히도 이 경우는 너무 늦어서 안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때에 구조된 다른 아기 뱀입니다. 그러나 동물들이 단단한 껍질로 보호를 받는 알을 공기 중에서 만들면서 식물을 모방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최초의 소철과 식물이 나타나는 석탄기 때부터 여전히 어설프게 나르는 이 풀잠자리는 자기 알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알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뻣뻣하고 가는 주리에다가 알들을 낳는답니다. 줄기의 높이는 15mm 정도에 달하는데 예를 들어 개미들이 알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기에 충분한 높이입니다. 새들은 이것들을 습기가 많은 숲에서 자라는 밑둥이 가느다란 작은 버섯들로 생각하게 됩니다. 받침대 위의 알이란 동물계에선 유일한 보호 시스템이죠. 이 새의 알이야말로 보기 드문 알입니다. 학명이 지지스 알바인 이 새는 기분에 따라 감동적으로 보일 수 있거나 혹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새입니다. 이 새는 제비갈매기과의 한 종류입니다. 검은 테두리가 젖은 큰 눈을 가진 아주 흰 새입니다.
머피라는 미국인 조류학자는 이 새들이 열대섬 하늘을 돌아다닐 때 어찌나 희고 날렵하고 우아한지 마치 날아다니는 유령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번식기 때에 단지 하나의 알만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한 알을 둥지에다 낳는다고 생각하시겠죠? 둥지는 무슨 둥지겠어요? 깎아지를 듯한 바위 위에다 알을 낳는답니다. 이보다 심한 경우는 나뭇가지 위에다 낳는 것인데 어떻게 알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만일 포식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낳기 위해서라면 잘못한 것이겠죠. 뱀들이나 큰 도마뱀들 혹은 종려나무에 기어오를 줄 아는 무리들 때문입니다. 물론 이 새도 알을 보호합니다. 갑작스레 몸을 움직여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이 경우 대개알은 부화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어미새는 껍질을 치우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은 끝난 셈이죠. 이 어린 지지스 새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개사와 같은 재질을 갖고 있습니다. 위험한 경우 부리와 발톱으로 꽉 달라붙죠. 하기야 바위보다는 나무위가 훨씬 낫답니다. 그리고 매달리는 게 이롭죠. 만일 떨어지게 되면 죽게 되겠고요. 이상한 것은 이 어린 새들은 날 수 있게 됐는데도 알을 까고 나온 곳에서 어미는 오랫동안 하루에 2번씩 물고기를 물어다 준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하고 사람들이 말하듯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를 만들어 놓았으니 이제부터는 잘 알아서 하고 잘 자라고 번성해서 알을 하나 만들도록 하라 라고 했을 것입니다. 12개라고 할 걸 그랬나 보군. 그러나 하나라고 했지. 그러나 단 하나라고는 하지 않았단다. 그리고 아무 곳에다 아무렇게나 하라고 하지도 않았지. 그런데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대는 태평양의 섬들에서 그렇게 하다니. 만일 이 행렬을 하면서 소원을 빈다고 하면 그것은 이 행렬 모충의 적인 인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일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이 행렬 모충에게 어떠한 학명을 지어주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어로는 경이로움을 뜻하는 토마와 나는 합니다를 뜻하는 포에오를 어원으로 하는 토메토 포에아입니다. 고대 시대에 토메토 포드는 고개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곤충학자들은 이 유충들이 봄에 땅속으로 파고들어가서 변태를 하기 위해 양분을 취하던 소나무에서 일렬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감탄을 했었습니다. 감탄을 하다가 화를 내게 됐죠.
먼저 이 유충들이 따끔거리게 찌르는 데 대해서는 화가 났고 떨어져 나가는 긴 털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점에는 감탄을 했습니다. 이 털은 굉장히 가렵게 하며 만일 바람에 의해서 눈에 들어가게 되면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유충들이 지중해 주변의 소나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 소나무를 건드리지 말라고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세상의 소나무에겐 주인이 없단 말이야. 이 소나무가 왜 네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유충들이 반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그렇게 말들 해보시지. 존경받는 프랑스의 자연과학자의 한 사람인 짱앙리 파브르는 이미 19세기에 뒤따라오는 유충 공제자토록 한 유충의 방향을 바꾸게 했더니 이처럼 여러 시간을 뱅뱅 돌았다고 합니다. 2만 년 전 유럽에선 빙하 작용으로 바다의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템즈강은 나일강의 한 지류였습니다. 오슬로 시이로는 2,500m 두께의 빙하와 함부르크 시이로는 1,000m 두께의 인간은 머리 하나에 여러 개의 발을 가진 두 종류란 것을 이용하십시오. 즉, 발들을 난품하게 대고 밀도록 하십시오. 이보다 훨씬 힘든 경우는 유연하면서도 질긴 막입니다. 이 경우는 가장 나쁜 경우로 여러분이 뼈 오징어 알 속에 있을 때입니다. 이때는 여러분의 부하를 돕는 분비선은 훨씬 굵고 천천히 피막을 용해하는 효소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후진을 해서 나오는데 몸에 덮여있는 선무의 도움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멍이 열리게 되면 지느러미를 내놓고 음악위로 지느러미를 누르십시오. 뒤로 빠지지 못하게 그렇게 기대어 놓고 나면 반동을 이용해 움푹 들어간 부분을 한번 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바깥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미 알 속에 있었을 때의 저장 양분은 여러분이 어른처럼 알아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다 예측을 해놓았으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위장할 수도 있으며 먹이도 잡을 수 있는 미니 뼈오징어랍니다. 바닷속의 알 중에 가장 투명해서 속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외오징어의 알입니다. 물론 100여 개의 알이 연결되어 있는 줄의 막을 벗겨야 하지만요. 알 속에 들어있는 외오징어의 태아가 난프막을 뚫기 위해 지느러미에 나 있는 부하용 분비선을 어떻게 돌출시키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는 효소로 가득한 몇몇 세포들까지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 효소들이 바로 피막의 젤라틴을 화학적으로 뚫게 되는 것입니다. 오징어의 태아를 덮고 있는 선모들은 계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운동하면서 바닷물과 차단되어 있는 이 젤라틴 질의 장벽을 뚫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은 물에다 알을 만들었지. 그런데 끊임없이 바람이 불어대는 태평양의 섬들에서 그렇게 하다니.
만일 이 행렬을 하면서 소원을 빈다고 하면 그것은 이 행렬 모충의 적인 인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일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이 행렬 모충에게 어떠한 학명을 지어주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어로는 경이로움을 뜻하는 토마와 나는 합니다를 뜻하는 포에오를 어원으로 하는 토메토 포에아입니다. 고대 시대에 토메토 포드는 고개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초의 곤충학자들은 이 유충들이 봄의 땅속으로 파고들어가서 변태를 하기 위해 양분을 취하던 소나무에서 일렬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감탄을 했었습니다. 감탄을 하다가 화를 내게 됐죠. 먼저 이 유충들이 따끔거리게 찌르는 데 대해서는 화가 났고 떨어져 나가는 긴 털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점에는 감탄을 했습니다. 이 털은 굉장히 가렵게 하며 만일 바람에 의해서 눈에 들어가게 되면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유충들이 지중해 주변의 소나무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죠.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내 소나무를 건드리지 말라고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세상의 소나무에겐 주인이 없단 말이야. 이 소나무가 왜 네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고 유충들이 반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그렇게 말들 해보시지. 존경받는 프랑스의 자연과학자의 한 사람인 장 앙리 파브르는 이미 19세기에 뒤따라오는 유충 공제자토록 한 유충의 방향을 바꾸게 했더니 이처럼 여러 시간을 뱅뱅 돌았다고 합니다. 2만 년 전 유럽에선 빙하 작용으로 바다의 수위가 낮았기 때문에 템즈강은 나일강의 한 지류였습니다. 오슬로 시위로는 2,500m 두께의 빙하와 함부르크 3일이 지나면 거품에서 올챙이들이 나오고 거품은 48시간 안에 용해돼 버립니다. 진화의 개념으로 볼 때 거품을 만드는 이 개구리는 반만물에서 해방됐음을 걱정하는 양서류의 상징이 아닐까요? 어떡하지? 어디에다 알을 간단 말이야? 땅에다? 아니면 물에다가? 물이지만 일시적인 포장이 되는 거품이 섞인 물에다 해야지. 게다가 육지를 정복할 당시 모든 게 수중 동물들이 이 식물들에게 앞에 가세요. 뒤따라갈 테니까요. 광합성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보게요. 그리고요, 알을 물에서도 만들었으니까 공기 중에서도 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한 것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이곳 카나리아 군도와 같은 기후의 지역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종려나무로 여겨지는 소철입니다. 종려나무는 진화상으로 볼 땐 아주 젊은이들이죠. 반면에 소철과 식물은 2억 5천 년 전에 고생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철의 암나무는 알을 낳는답니다. 수정이 안 된 한 배주라고 하는 거죠. 수정이 되려면 봄에 수나무에서 나오는 수꽃의 꽃가루가 바람에 실려와야 합니다. 배주를 만드는 살아있는 또 다른 화석은 높이가 30m까지 자라는 은행나무입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생실피스로리의 마을입니다. 중국에서처럼 은행나무가 귀하게 여겨지는 일본의 한 황제가 일본에다 철도를 놓아준 한 프랑스인 기술자에게 은행나무를 선사했었습니다. 은행의 암나무에 열리는 은행알은 고약한 냄새를 풍깁니다. 그래서 은행나무를 심고 싶으면 꼭 수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미국의 뉴욕 5번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화석이 자동차의 배기장치에서 내뿜는 오염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기 때문이죠. 은행나무는 공룡이
자기 가지 밑에 와서 알을 낳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알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공룡알이 발견되는 남부 프랑스의 액상프로방스 근처에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구멍이 그만큼 많은 것입니다. 21일간 알을 품는 동안 한 개의 계란이 6리터의 산소를 소비하고 4.5리터의 질소와 11리터의 수증기를 발산합니다.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알의 전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알에 이런 구멍이 많이 나 있을수록 전도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룡알들의 전도성은 그에 비교될 수 있는 새알의 전도성보다 180배 정도나 훨씬 높다는 것을 학자들이 증명해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공룡들은 아마도 오늘날 오스트레일리아의 무덤새들이 하는 것처럼 알을 파묻었을 겁니다. 흙과 낙엽이 섞인 흙더미 밑은 산소가 희박하므로 알은 굉장히 높은 전도성을 필요로 합니다. 껍질을 까고 나온 어린 새는 흙더미 밖으로 올라갑니다. 아마도 새끼 공룡들도 이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진화상으로는 훨씬 현대적인 알인 뱀의 알에서 생길 수 있는 일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뱀들의 발전적인 분산과 그 종류의 굉장한 다양성은 대략 2천만 년 전에 시작됩니다. 마지막 것들이 6천만 년 전에 사라졌던 공룡에 비교한다면 최근인 셈이었죠. 진화하면서 알의 부화도 현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껍질이 아닌 유연한 막으로 된 이 알은 왕뱀의 알입니다. 이 뱀은 길이가 2m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산으로 독이 없는 뱀 람프로펠티스 제트루스입니다. 이 뱀은 바위나 성벽에 난 구멍에 살며 알은 부식토에다가 낳습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되는 온도는 25도 내지 27도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알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뻣뻣하고 가는 주리에다가 알들을 낳는답니다. 줄기의 높이는 15mm 정도에 달하는데 예를 들어 개미들이 알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기에 충분한 높이입니다. 새들은 이것들을 습기가 많은 숲에서 자라는 밑둥이 가느다란 작은 버섯들로 생각하게 됩니다. 받침대 위의 알이란 동물계에선 유일한 보호 시스템이죠. 이 새의 알이야말로 보기 드문 알입니다. 학명이 지지스 알바인 이 새는 기분에 따라 감동적으로 보일 수 있거나 혹은 약간 지능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새입니다. 이 새는 제비갈매기과의 한 종류입니다. 검은 테두리가 젖은 큰 눈을 가진 아주 흰 새입니다. 머피라는 미국인 조류학자는 이 새들이 열대섬 하늘을 돌아다닐 때 어찌나 희고 날렵하고 우아한지 마치 날아다니는 유령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는 번식기 때에 단지 하나의 알만을 낳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귀한 알을 둥지에다 낳는다고 생각하시겠죠? 둥지는 무슨 둥지겠어요? 깎아지를 뜻한 바위 위에다 알을 낳는답니다. 이보다 심한 경우는 나뭇가지 위에다 낳는 것인데 어떻게 알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까? 만일 포식자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낳기 위해서라면 잘못한 것이겠죠. 뱀들이나 큰 도마뱀들 혹은 종려나무에 기어오를 줄 아는 무리들 때문입니다. 물론 이 새도 알을 보호합니다. 갑작스레 몸을 움직여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이 경우 대개알은 부화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어미새는 껍질을 치우고 있습니다. 제일 동물과 식물 사이에서 주저하는 이 유기체가 어떤 것이건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알을 만들어낸 것은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란 점입니다. 이 다시마 속의 해초들은 우리 인간의 정자와 같은 남성 세포들이 난세포에 수정을 시키고 싶어하며 주위를 맴돌을 때 현미경 렌즈에 포착된 이것과 같은 난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단 한 개의 남성 세포만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난세포의 몸 안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랍니다. 생명이 최초의 알을 물속에다 낳은 것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알은 물속에서 수분 결여와 커다란 기온 차이로부터 보호되었었죠. 여러분이 태아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위에는 양분 저장소가 에워싸고 있고 그것은 바로 막 속에 쌓여 있는 여러분이 태어날 때까지 먹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어의 알파막처럼 별로 질기지 않은 막으로 된 알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여러분을 보호해 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부화에서 나오는 순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은 전자현미경을 통해 겨우 눈으로 볼 수 있는 미세한 분비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 분비선엔 효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갖춰져 있죠. 여러분은 그 분비선을 난포막에다 갖다 댑니다. 구멍 뚫기는 화학작용에 의해 이루어지죠. 그러나 뒷걸음질 치면서 밀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되돌아가는 걸 막는 가시 모양의 돌기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앞쪽으로 밀게 되면 오히려 막안에 가로막히게 돼버립니다. 심각한 경우는 여러분이 상당히 질긴 난포막 속에 들어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아주 작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꼴뚜기의 태아라면은 반 정도 두꺼운 껍질을